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삼형물의 이상근 대표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오늘 받은 주제가 미래지향적 물리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받았는데 이 부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공급망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기조연설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 물류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 있고, 뒤에 가면 이제 피지컬 AI나 뭐 디지털 전환 부분, AI 플랫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저는 전체적인 거에서 조금 바꿔서 우리 물류 기업이 당면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한 물류 정책이 어떻게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1년도부터 제가 물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입대하면서 제 보직이 병참, 그러니까 군수지원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물류라는 단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때부터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물류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요. 그래서 물류만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그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81년도 있을 때는 이제 결국 뭐 그쪽에서 이제 군수 이제 지원사령부에 물건을 이제 수령하러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을 군부대 전방부대에서 이제 물건을 수령하러 오면은 그때는 이제 종이 전표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그거 되니까 미국식의 이제 그거 돼가지고 전산 출력지를 가지고 이제 오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저희 회사 전산실이 있었는데 PC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희는 뭐로 배웠냐면 컴퓨터로 배운 게 아니라 타자기 가지고 타자를 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PC로 넘어왔고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지금 AI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택배를 처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택배가 91년도에 했는데 제가 88년도에 삼양익스프레스에서 특송사업 가면서 그걸 기획하고 이제 런칭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그때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말하는 공동물류 부분도 해봤고, 그 다음에 플랫폼 부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이커머스에 관련된 부분을 가면서 이로지스 사업부를 저희가 2000년도 8월 달에 전용 물류센터를 가고 시스템 만들어서, 그러니까 웹베이스로 했죠. 앱은 아니었고 웹베이스로 해서 그 회사의 재고를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날짜 현재 물류비 정산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번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들, 특히 이제 우리 협회 회원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가 동일한 지금 현재 같은 방식으로 경쟁이 될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도 지금과 동일한 그런 경쟁 부분, 업체 간의 경쟁, 그게 뭐 국내 포워더 간의 경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포워더하고 경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이라는 아마존 부분에 대한 거 이런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쿠팡도 마찬가지로 국제 물류를 해보겠다 그래갖고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분명히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상의 가장 큰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을 한 번에 무너뜨렸던 사건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로 국제 운송 경로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글로벌의 거래 질서 자체를 바꾸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운임 견적을 낼 때 운임 견적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그냥 세계 공급망을 다시 한번 짜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공급망을 완전히 부인하고 새롭게 짜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특히 AI는
물류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서상복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미나이로 이제 그거 만들었다. 제 이 PT는 제가 그걸로 챗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보실 거예요. 근데 챗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만들어서 요거 처음으로 한번 써보는데 다른 걸로 해서 그런데 요 방식으로 한번 처음 구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만드는지 한번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 했던 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할 때마다 이제 그 했던 거. 야, 앞으로 미래 물류에 대한 환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물류라는 요청을 중심으로 했고요. 아까 공급망에 관련된 거는 그 공급망 불안정 시대 물류의 재해석이라는 책을 한번 그해서 파일로 집어였어요. 그 뽑아내. 그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SG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파일로 한번 통째로 집어여서 그래서 대신에 내가 30분 거야. 30분짜리 강의인데, 그걸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이 슬라이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미나이하고 이제 그거하고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 건데 그건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 아까 이제 SDS 배성 군수장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거 했었는데 삼성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뭐 판토스나 뭐 S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옛날에 감히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우리는 접근을 못했지만은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바이브 코딩까지도 그거 되다 보니까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뭐 말로 해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뚝딱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이제 그 어디 교육 갔다 오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에서도 이제 AI 교육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활용하시면 지금 당장 내가 업무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옛날에 이거 전문가들이 뭐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평범한 우리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음성으로 할 수 있으니까 쓸 필요도 없고, 말로 하면 다 그거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챗을 좀 쓸 때 제가 언제 쓰냐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음성으로 되니까 뭐 이거 쓸 필요도 없고 말로 하면 되니까 말로 해갖고 야 이거 좀 해줘. 그럼 나는 그 차 타고 가는데 걔는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 제가 출근 시간이 1시간이 좀 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양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아침에 기사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물류 관련된 기사들 쭉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거 뭐 미국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면 뭐 일본 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들어오면 바로 이제 그거 돼가지고 바로 올린 다음에 요약해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에 대한 특성을 알아서 이 친구는 제 입장에서 마지막으로는 삼형물류 대표이사 입장에서 뭐 시사점이 뭐다 뭐 이걸 자기들 다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러면 야 그걸 거하게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 그 한 장으로 딱 나와요. 전체 내용이 한 장으로 딱 나오는 거. 그게 아무리 두꺼운 뭐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라도 아니면 기사 뭐 반면 정도밖에 안 되는 기사더라도 그게 딱 그거 돼가지고 그거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AI 전환, 이게 AX 시대가 결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는 타자기 가지고 그 차자기 자판을 들이던 어떤 세대거든요. 그때는 그건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PC 부분, PC는 생각도 못 했죠. 근데 저희 사장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앞으로 컴퓨터 잘해야 돼. 결국 물류하려면 컴퓨터 모르면 안 돼. 근데 그게 실제로 그걸 몰랐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AI 시대 이거 왔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일하기는 훨씬 더 쉬워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본인의 그걸 시간을 적게 쓰더라도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환경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목차는 그렇고요. 왜 지금 우리가 물류 정책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경쟁력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물류회사 경쟁력이 뭐였냐. 그럼 크게는 이제 단가예요. 얼마나 싼가. 그래서 두 번째 경쟁력은 얼마나 빠른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경쟁력을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세에 움직이는 모든 컨테이너가 서속 배가 쓰니까 같이 당연히 섰었고 그 다음에 뭐 항공도 비행기도 완전히 다
썼죠. 그 다음에 LA 항만 적재되면서 운송이 몇 달씩 그거 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 근로자가 이탈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북경 폐쇄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에버 기브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수혜지나 막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면서 결국은 아무리 그 생산이나 아니면 유통이 돼 있던 상태에서 그걸 이게 실제로 필요한 대로 옮기지 못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공장 하나, 두 개 정도는 서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물류망이 서 있으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하시는 게 그럴 것 같아요. 2003년도 5월 9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어요. 그때까지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냐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기 전에 대다수 국민들이 물류가 뭔지를 몰랐어요. 물류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거기에 그 캐치프레이로 딱 든 게 뭔지 혹시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그러니까 이게 물류? 이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쭉 부산 항 인근에 쭉 서 있는 화물 트럭들, 앉아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전 국민들이 물류란 단어를 알기에는 충분했던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을 갈 때 혹시 다산 신도시에 택배 배송 거부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 있어요. 그게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파트 설계 자체가 이제 지상에는 차량이 못 다니고 지하로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택배 차량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나가다가 다친 건 아니에요. 어린이를 칠 뻔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택배 차량 들어오지 마. 지하로만 들어와. 근데 대부분 그 지하 주차장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까지 그럼 본인들이 증권한 사람들은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밀차를 밀든지 자기가 손을 들고 들어갔어요. 들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달 안 해. 아파트 경비실 옆에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택배가 멈추면 당장 내가 불편하구나. 그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2020년도, 2019년도 그거 되면서 2020년도 나오면서 이제 그거 되면서 이게 물류가 멈추면 내 생활이 그거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그랬잖아요. 물류망이 서 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일본이 그렇게 재난이라 그럴 때 좀 그랬잖아요. 질서가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재난 때 가면 편의점에서 하나만 사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매대가 다 하나도 비워버렸잖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 더 예뻐요. 휴지, 화장지 그거 하려고 그러느라고 서로 막 엉겨붙어 갖고 싸우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게 물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생활이랑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물류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물류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물류에서는 참 불행한 사건들이었는데, 힘든 사건들이었는데 결국 이런 인식시키기는 상당히 그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거꾸로 이제 그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수출할 때 물류비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은, 아니면 국내에서 물류비 올리려고 그러면 수출할 때 다 망해. 경쟁력 없어져.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 우리가 보통 한 많이는 한 7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한국은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갔고, 그 정도 올라갔던 거였는데, 그때 힘들었던 업체들도 상당히 있죠. 근데 물류비가 높아서 그걸 못했다? 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저희 이제 물류를 하니까, 이제 국제물류보다 이제 3PL부터 이걸 하는데, 물류비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먹혀요. 그전엔 도저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교했던 게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 올랐는데, 몇 프로 올랐는데, 왜 물류비 이만큼 올려줘야 돼? 이런 비교 부분들, 이거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게 그러구나. 좀 쓰면은, 특히 이제 해상 화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디에 저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운임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화주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 그전엔 이제 바늘도 안 들어갔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류가 멈추면 국가가 멈추고 전 세계가 멈춘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 정책이 왜 중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화두를 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류 산업의 현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6가지 정도 건데 여긴 뭐 다 아시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 불안정에 관련된 거는 쭉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인구 감소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 부분 영향이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 산업으로 아직까지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거, 디지털 격차, 특히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격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지역 격차하고 공공 물류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나는 택배를 못 받아? 다음날 못 받아? 왜 요즘 말하는 새벽 배송 부분에 대한 걸 나는 왜 못 받아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물류 거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편적 물류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게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현상이라는 일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물류의 격차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좀 화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상시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건 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하고 물류 인력 위기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 부분에 대한 거, 특히 물류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상당히 크잖아요. LA 항만 부분에서 저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항만에 인력들이 없었잖아요. 항만 하역 인력뿐만 아니라 트럭커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력 부분에 대한 소요가 되면 가장 힘든 일에 있는 인력들이 조금 편한 일로 올라가고 연봉 많은 데로 올라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고 이쪽 부분에 물류에 관련된 인력들의 급여 부분에 대한 거 이게 상당히 좀 낮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조사 부분에 나온 게 그거던데 상당 부분 낮은데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길더라. 그래서 2024년 문제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탈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우리가 퀵으로 배달하는 음식 배달이나 이런 거 거의 지금 외국인들, 국내 사람보다 외국인 들어와서 배달하는 게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배달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게 상당히 좀 나중에 그거 될 거고,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전략 산업 부분에 대한 건 뭐 그거 되니까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AI하고 데이터 기반의 물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성과 보편적 물류 서비스 확대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이 부분에 왜 나는 이 서비스를 못 받아? 이게 상당 부분 그거 되고 어느 지역이든지 특히 이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제도를 비롯해서 이제 택배 부분 보조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그거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거 되는 게 이게 쿠팡 관련된 특정 회사 말씀드려서 좋은 건데 이게 쿠팡 거기가 상당히 넓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본 볼 때 일본의 야마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느냐 야마다 서비스를. 근데 야마다도 100% 하지는 못해요.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상당 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회사는 시회사는 이제 그걸 전국으로 이제 푸세권 안으로 집어넣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걸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주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편 서비스잖아요. 근데 우편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게 경쟁력이 안 되니까 결국 뭐 민간하고 어떻게 합쳐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상당 부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부분, 친환경 물류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잖아요. 지금 2026년도면 뭐냐면 유럽 부분에 대한 건 벌써 그거 됐잖아요. 지금 지속 가능 부분에서 보면은 유럽의 지금 현재 부분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전환 기간을 지나서 2026년도부터 실제로 적용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6개 품목이죠.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그거 되고, 이게 그전까지는 우리가 뭐 했다면 이게 처음에 이제 탄소 관련된 배출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좀 거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했던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그걸 안 하니까 EU 쪽에서는 상당히 거했는데, 근데 그게 바뀐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상당 부분 그게 거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거됐지만, 중국의 속도가, 중국의 상당 부분 이런 뭐 친환경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옛날에 상당 부분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게 반대하기에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미국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갈 거냐, 이제 그 부분인데, 결국은 EU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2026년도 그 스케줄 변경 없이 나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EU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건 탄소 부경세 이 부분에 대한 게 분명히 있고, 그 자료는 우리가 매우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물리정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물리정책 부분에 대한 거에선 상당히 고려될 6가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 부분, 사회구조 변화하고는 어떻게 물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그 초고령 사회 부분에 대한 거. 이게 2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2가지 부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물건을 받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도 초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하는 종사자들도 고령화돼요. 이 2가지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부분에서 지금 2025년도 부분들, 이때 되면 우리가 벌써 어느 정도 됐냐면, 우리가 초고령화 부분에 20% 넘어섰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몇 년 지나면 이런 지금 40%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급격 추세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소비 구조 부분도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사람들의 거되는 거. 지금 같으면 온라인 부분에 대한 거, 이거, 하고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랬는데, 지금까지 열려있던 고령층 부분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지금 나이 드는 사람들이 지금 65세가 면 10년 전에는 55세였어요. 그때는 이 온라인 부분에 대한 걸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65세가 된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65세 되는 사람들이 뭐 50대, 그러니까 이거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고령화 돼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건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랑 같이 연결되냐면, 지방소멸 문제랑 같이 연결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많이 이게 지난번에 어디 SBS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식품 사박 관련된 게 나왔는데, 식품 사박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내가 식료품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동네에는 못 구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나온 부분에 식품 사박에 관련된 현상이 서울 부분, 여기서 방송에 간 게 서울에 전체 424곳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도심부 중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식료품하고 일용품 상점이 철수되는 거.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게 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이게 안 팔리니까 자꾸 점점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 같은 거 점점 없어지잖아요. 폐점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말한 뭐 시모 회사,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더 자기들이 돈을 더 갖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상당히 좀 이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결국 좀 어렵게 돼요.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류 배송 거점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택배 영업소도 여러 개 분산됐던 걸 다 축소해서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군데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부분에 대한 건, 지금은 전국 동일한 택배 요금이지만 이제 구별돼요. 지금 도서지방은 별도로 받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역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원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비싸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일본 2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물류를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일본의 지방 소멸권, 파산되는 거, 이 부분을 보면 뭐냐면, 시민들이 좀 이탈하기 시작하면 저는 인프라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정으로 그걸 해줘요.
그럼 재정을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다 이탈해 그러면 또 시민들 그러면 더 재정이 약화돼요. 그러면서 지역이 파산되는 거 도시가. 근데 미국에도 몇 군데 도시가 파산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것까지 가려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뭘 보냐면 이게 인구수가 적어요. 인구수가 적다는 건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굳이 거기까지 거댈 그게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뭐 순환돼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나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앞에서 너무 많이 거해서 공공물류, 보편적 물류 서비스에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나도 동일한 물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연령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층 부분으로 하면 지역 부분에 대한 거. 하나 나오냐 연령 부분에 고령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왜 나는 서비스 이거 제대로 못 받아.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거되고 어느 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강하게 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에 대한 물류는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그 선진국의 사례 부분은 결국은 이게 다른 거 아니라 그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경제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팽배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랬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물리적 내 3대 전략하면 먼저 첫 번째 집중 생산한다. 어디에 집중 생산하느냐? 인건비하고 원재료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고를 집중화시켜서 지역 거점에다가 뭐 유럽에 한 군데 아무튼 그다음 한 군데에다 거점을 거해서 거기서 각 지역의 맞춤 지원 전략을 통해서 맞춤으로 했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 단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퍼스트 그래갖고 하여튼 우방 국가랑 같이 물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나오면서 상당 부분 거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 같아요. 출발 자체는 저는 언제로 보냐면 코로나19 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2019년도 하면서 20년도 2월 달 때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에 그때 그였죠. 국장이었죠. 백악관의 무역 제조업 국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분업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거 6.2 때는 이게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급망 자기 제조 능력을 자기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4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에 코로나가 확산됐어요. 아까 그 2월 23일 이때는 아니었는데 근데 미국에 마스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장에 누가 있어요? 3M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 뭐가 있었냐면 그 외에 이제 3M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었어요. 의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거해서 근데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중국 당국에서 그거 된 거예요. 안 돼. 허가받아. 그 허가의 이유는 뭐였냐면 야 우리 정부에서 생산한 거는 위생상 문제 이런 부분에 품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걸해야 돼. 그래서 이걸 상당 부분 묶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상당 부분 그거 됐기 때문에 그게 미중 갈등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정책일 거예요. 그 피터 나바로가 지금도 그쪽에 상당 부분 가잖아요. 이 사람이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핵심 측근에서 있으면서 이 공급망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상당히 가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 첫 번째 이제 2024년 문제는 뭐냐면 그거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이제 이거 근로시간 부분. 근로시간 제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유예기한이 끝나는 게 2024년이었으니까 4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그거 돼가지고 상당 부분 그거 했는데 그 다음에 2026년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그 기업의 책임 부분에 대한 거, 화주의 책임 부분을 상당히 좀 그걸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거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유는 그린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되고요. 하여튼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활용 부분인데 미래 부분에 대한 건 마지막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필요한 정책이 과거의 부분에 대한 건 비용 중심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필요한 정책은 회복력하고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속 얘기하는 공급망 회복력 확대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유연한 공급망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하고 AX 기반의
혁신 부분, 공공물류 체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물류가 결국은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이거 세 가지 부분 제가 여기 거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첫 번째 효율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회복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가야 되고 5대 전략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기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학교와 연구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류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현실의 우리 물류 기업들의 현재 환경에 처해지는 환경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풀어나갈 건가, 그래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